2016년 4월 22일 남성 O씨, 그의 아내인 송씨, 그리고 송씨 딸의 외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는데 남편 O씨는 초혼이었고 아내 송씨는 재혼이었습니다. 아내의 딸이 2명 있었고 그렇게 4명이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만난 지 6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외식 후에 집으로 돌아온 O씨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방에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 송씨는 남편이 안약을 넣을 시간이 되었는데 일어나지 않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흔들어 보니 숨을 쉬지 않는 남편을 보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외부 침입이나 외상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O씨는 공장에서 설비 운반 등 주로 힘쓰는 일을 많이 했는데 한겨울에도 반팔 티를 입고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자전거 라이딩을 즐겼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직장 동료들과 산악회 활동도 할 만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부검을 해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내인 송씨가 강하게 부검을 거부합니다. 경찰의 설득 끝에 결국 부검이 진행되었고 5월 중순에 국과수에서는 마침내 사인을 니코틴 중독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O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의 양은 1.95mg, 치사량은 3.7 이상이지만 1.4mg으로도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며 아내 송씨가 부검을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사망 58시간 뒤에야 겨우 부검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O씨의 사망 당시 혈중 니코틴 농도는 리터당 7.58mg에 달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O씨는 생전에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탐문 수사를 해보니 O씨가 담배를 피우거나 구매하는 모습을 본 사람도 전혀 없었고 3년치 건강검진 결과를 뽑아보니 니코틴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부검에서 확인된 농도는 평생 줄담배를 피우다 죽은 사람에게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의 니코틴이 체내에 있었다면 정상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외식을 한 것을 보면 사망 직전에 다량의 니코틴이 주입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자살한 것이라면 니코틴을 주입한 도구나 흔적이 남아있어야 했지만 현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니코틴과 함께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도 다량 검출되면서 타살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O씨의 사망 당일 부부와 딸이 귀가한 후에 O씨의 집을 드나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송씨에게로 의심이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남편이 그렇게 급사했는데 119나 경찰을 부르거나 하다못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송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3일장 발인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업체에 연락해서 상담원에게 장례를 치러야 하니 팀장을 연결해달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지병을 앓던 사람도 노인도 아니고 멀쩡하고 건강하던 50대 초반의 남성이 갑자기 죽었는데도 마치 남편이 죽을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 절차부터 알아본 것입니다. 송씨는 장례 지도사의 권유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9부터 부르라고 했습니다. 송씨는 그제서야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일장 발인을 검색한 지 38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송씨는 당시엔 119가 생각나지 않았다. 머릿속엔 모든 것을 해결해줍니다. 라는 상조회사의 광고 문구가 떠올라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의심하는 기색 없이 단호하게 부검을 거부하면서 의심은 증폭되었습니다. 송씨는 남편의 직장 동료 등 주변에 아무에게도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빈소조차 차리지 않는 등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도 않은 채 4월 25일 시신을 인도받자마자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시신 화장을 끝낸 후에야 회사에 소식을 전했고 회사 동료들은 부랴부랴 화장터로 달려갔지만 이미 화장이 끝난 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들끼리 소주 한 병 사와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O씨는 이렇게 갑자기 사망한 뒤에
조문이나 애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쓸쓸히 시체만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장례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는 오 씨에게 아내 쪽을 제외한 직계 유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씨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본인의 친자식도 없었으며 외동아들이라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는 친족이라고는 연락도 잘 하지 않는 조카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내 송 씨는 남편 사망 후 상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4월 16일 사망 신고를 하고 남편이 죽은 지 고작 열흘 만인 5월 2일에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아파트 2채 등 다량의 부동산을 다 팔아 돈으로 바꾸고 차량도 상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금융계좌를 해지하여 2억 2천만 원의 예금을 받아갔으며 남편 회사에 찾아가 퇴직금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남편 명의의 보험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 KB손해보험에서 1,800여만 원, 흥국화재에서 360여만 원을 받았지만 메리츠화재 사망보험금 5,700만 원은 지급이 보류됐는데요. 보험사에서 사망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송 씨가 회사와 보험사를 찾을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6세의 남성 황 씨와 함께 찾아가 퇴직금과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수상히 여겨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오 씨와 송 씨는 2010년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났고 1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1년부터 동거를 해왔는데,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오 씨가 숨지기 2달 전인 2016년 2월 29일에서야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지 못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다음날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노린 것이었을까요? 심지어 이 혼인신고는 남편 몰래 이루어졌습니다. 송 씨는 남편이 작성해준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했지만 필적 감정을 해본 결과 오 씨의 필체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또 송 씨가 오 씨의 한자 이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확인되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송 씨가 혼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란에는 황 씨가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이 황 씨는 누구일까요? 황 씨는 마카오에서 여행 가이드를 할 때 송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송 씨는 당시 여행객으로 만났는데 한국에 와서도 관계가 이어져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가이드로 일한 것 외에는 직업도 없었고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이때 남편 오 씨는 천안에서 일하면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말에만 남양주로 올라왔고 송 씨와는 주말 부부로 살았습니다. 송 씨는 오 씨와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평일에는 집에서 15분 거리인 곳에 자신 명의의 임대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서 내연남인 황 씨와 주중 부부로 살았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해왔던 것입니다. 송 씨의 딸은 황 씨를 삼촌이라고 불렀고 주변 이웃들은 모두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았을 정도로 티를 냈다고 합니다. 송 씨는 사건 직후 남편의 통장에서 1억 3천만 원을 인출해 그중 1억 500만 원을 황 씨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황 씨는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황 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자 오 씨 사망 5일 전,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 절차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이 드러났으며 4월 초에는 미국 사이트를 통해 순도 99%짜리 니코틴 원액을 자기 아버지 신용카드로 주문한 것도 드러납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카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니코틴은 순도가 낮아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서 순도가 높은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도 추정했습니다. 그가 구입한 고농도의 액상 니코틴은 무색무취로 구별하기 어려우며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전자담배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며 상하이에서 국제우편으로 송 씨의 집으로 배달됐고 일주일 뒤에 오 씨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오 씨의 재산을 탐내고 송 씨와 내연남 황 씨가 공모해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8월 21일 송 씨와 황 씨는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미리 출국 금지를 해놓았는데 이로 인해서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나려던 송 씨는 도피가 무산되었고 검거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해외로 도피했다면 쉽게 잡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검거될 때도 방문을 닫고 버티면서 끝까지 발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황 씨가 담배를 피워서 집으로 배송한 것뿐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일단 두 사람이 죽인 것 자체는 사실이었지만 직접적인 살해 방법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이 살해 방법에 대해서는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니코틴과 관련된 직접 증거는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무죄 확률 50%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을 만큼 까다로운 사건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죄를 노리고 범인들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사기나 붙이는 패치로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방법의 경우 몸에서 발견된 자국이 없어서 가능성이 아예 없었고, 수면제에 의해서 잠든 피해자에게 호흡기로 주입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니코틴은 휘발성이 강해서 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 먹였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니코틴 특성상 입으로 마시게 되면 입가에 화상이 남아야 하는데 전혀 발견된 것이 없었고, 물에 탔다고 보기에는 니코틴이 무색무취긴 하지만 쓴맛이 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고 합니다. 송 씨가 아마 맥주에 니코틴을 타먹였기 때문에 쓴맛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니코틴 치사량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 만에 사망에 이르는지 연구 결과가 없어서 검찰은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 결과 뜻밖의 사실을 알아냅니다. 저농도의 니코틴을 먹었을 때는 단지 구토 증세만 보였지만 고농도의 니코틴을 투입하자 경련을 일으키며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고농도의 니코틴을 먹을 경우 다른 증상 없이 바로 사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니코틴 원액은 구토 현상 때문에 살인 도구가 될 수 없다는 통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이 사건은 국내에서 최초로 니코틴을 범행 도구로 이용한 살인사건이었고, 이후에 니코틴 원액의 해외 직구에 제한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두 범인은 살인 등 총 6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송 씨는 법정에서도 오 씨가 자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에 등산하던 오 씨가 눈을 다쳤는데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나는 연고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도 부르지 말고 화장하라고 말했다는 주장이었지만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범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잠깐 피해자 오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 오 씨는 아내 송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송 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떠안은 빚이 약 7천만 원 정도 있었고 2013년에는 파산 선고를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는데 이 빚을 오 씨가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또 월급에 대한 경제권을 모두 아내에게 주고 본인은 일주일에 5만 원의 용돈만 받아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전 남편이 키우던 두 딸을 데려와 친딸처럼 대하며 작은 딸은 대학에 연수까지 보내주고 다리에 장애가 있던 큰 딸은 수술에 재활까지 시켜준 송 씨와 딸들에게는 사실상 은인이었습니다. 송 씨는 이런 착한 사람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끝내 살인까지 한 것입니다. 남편을 살해한 사실과 애초에 혼인신고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속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2017년에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2021년 화성에서 일어난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니코틴을 이용한 독살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범죄 수법인 만큼 더 이상의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